네, 긴 시간 이제 특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김지현 선생님께 저희 조용히 박수를 치고 한번 그 이후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담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좀 이제 쭉 들으시면서 이제 앞에 얘기를 놓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짧게만 좀 요약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 나름 화면 공유 뭐 꺼주세요. 네. 네, 말씀드릴게요. 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식으로 지금 특강을 듣고 나서 좀 요약을 해봤을 때 한 줄 요약을 해봤을 때는 AI 기술을 단순히 기계적 지능의 발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를 사회적으로 구성하고 대중에게 말하는 힘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읽어놓고 보니까 뭐 제목이랑 거의 겹쳐서 이게 요약인가 싶긴 합니다만은 먼저 이제 AI 우상화 이데올로기 비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지능이란 어떤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AI가 초지능이 되어서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기술 신화는 사회적 논의를 회피하려는 전략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지능은 세계와의 상호작용 및 노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관계적 역량이자 사회적 특성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에 비춰봤을 때 AI의 한계는 실제 현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유사 현실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시간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높은 능력을 보이다가도 단순 작업에서 실패하는 들쭉날쭉 지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AI가 뭐가 문제인지 약간 다각적으로 좀 알게 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술의 공공성과 말하는 대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AI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 규제로 접근하는 것만의 좀 한계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AI는 공공적으로 다뤄줘야 되고 대중이 AI 정체성을 관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하는 기계에 매몰되기보다는 기술에 개입하고 목소리를 내는 이제 말하는 대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 개입을 위한 제도적 제안들을 이제 두 가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사용자위원회, 그리고 두 번째가 기술 현장 연구인데 또 키워드가 좀 있더라고요. 불확실성 조사 보고서, 그리고 공공 보고자 제도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종합해서 이제 중간태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I 기술과 사회가 어느 한쪽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양쪽이 서로를 변형해가는 과정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중간태 전략이고 이것을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특강 쭉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요약을 좀 해봤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좀 대담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이제 정작 소개를 안 했군요. 네, 저는 이제 그 오늘 사회를 맡은 이제 빠띠의 이제 김현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말을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 대담을 해주실 이제 빠띠의 이제 권영 대표님인데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요. 네, 파티에서 일하고 있는 권오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권호연 대표님이 질문을 좀 많이 이제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을 준비해 주셨는지 이야기를 좀 먼저 꺼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금 시기에 그 필요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들었고 되게 구체적인 실천도 좀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그래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궁금증 혹은 이제 저희도 파티에서 일을 하면서 늘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인공지능과 인간의 간결적 존재론을 말씀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도 지능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같이 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같이 모이면 가짜 뉴스 만들어지고 뭐 싸우고 또 특히 그러다 보니까 대중은 어리석다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잘 아시겠지만 피터 틸이나 이런 이제 우리가 선지자로 보고 있는 이 빅테크의 몇몇 사람들은 민주주의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집단지성을 불신하는 시대에 그래도 함께 만드는 지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희는 반갑기도 하고 또 정말 이게 함께 만드는 지능이 정말 중요한데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함께 만드는 지능이라는 게 왜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은 거기서 어떤 가능성들을 보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대답해 주기 시기에 앞서 가지고 좀 관련돼 있는 얘기 같아서 제가 한두 문장만 더 해보면은
약간 그 비효율적인 민주주의보다 더 똑똑한 AI에 의해서 이제 그렇죠. 지식 생산이 일어나고 의사 결정이 일어나고 이게 인간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낙관주의자들은 믿는 것 같던데 저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는 약간 인간이 주인인 사회 꼭 민주주의 사회는 아닐 것 같아서 좀 긍정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두 분 말씀대로 AI에 의한 지식 생산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좀 결부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질문 사전에 그 질문 받았는데 질문이 너무 이제 뎁스가 깊어갖고 저도 막 엄청 걱정됐어요.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이제 사회적인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질문도 그 굉장히 이제 깊이가 있는 질문이어갖고 제가 답변을 이제 못할 수는 있지만 질문 자체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고민 많이 하시는. 얼마나 멋지게 대답을 하시려고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너무 그 질문 자체가에서 느껴지는 진지함, 네 그게 느껴져가지고 질문 자체로 그냥 반가웠어요. 네. 답변은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지 뒤로 미루고. 네 일단 그쵸. 요새 뭐 우리가 판사도 AI로 하면 좋겠다. 왜냐면 판사들 너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저도 이 AI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해왔던 거에서 너무 멀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 우리가 만들어온 세상인데, 네,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차라리 AI한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채점을 할 때 학생들이 객관식을 더 좋아해요. 주관 서술식보다. 네. 그 왜 그러냐면 교수님이 내 서술식을 제대로 채점을 할까? 뭐 이런 이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일이었군요. 주관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객관적이면 네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객관식으로 보는 거 훨씬 더 안심을 해요. 학생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수님이 주관은 못 믿겠고 이제 주관식은 답이 명백한데 네. 주관식 그러니까 객관식은 객관식은 답이- 명백한데 주관식은 교수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서 나는 열심히 썼지만 교수가 잘못 썼다고 할 수 있는 그 우려를 매우 걱정해요. 그래서 저도 자, 요새 요새 점점 이슈대로라면 공정이 키워드인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채점하면 공정하지 않을까 봐. 근데 이제 이게 네네네 원래 주관식이 주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객관식은 공정할 것처럼 보이는. 네, 이제 그 객관식이 공정할 거라는 믿음이 점점 이제 지난 한 10년에 걸쳐서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AI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AI한테 아무것도 맡기지 말자는 건 아니고 그렇죠. 맡길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뭐 할 수도 있지 않아?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의제화해서 논의를 해보고 그걸 AI랑 실험도 해보고 해서 그럼 여기까지는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회적 의제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맡기자. 그러니까 또는 안 된다. 이렇게 두 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논의가 벌써 끝난다는 거에 대한 문제이고요. 사실 이제 그 똑똑한 AI에 대한 고민은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백 년에 걸쳐서 국가 시스템을 사용해 보고 있잖아요. 국가 시스템도 일종의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 동안 이제 국가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계속 고쳐왔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국가를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만큼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도 했고 개입을 해가지고 고쳐본 적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AI도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거기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찾아서 그리고 또 위임도 절차 뭐 여러 가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법률 같은 거 만들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한다. 그냥 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지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타고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조정해가는 것을 지능이라고 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깊게는 못 봤는데 이제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쓰신 책들을 조금 훑어봤는데 깊게는 아니고 그 얘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커먼 센스 얘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게 축적되어 오는 건데 근데 아까 객관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객관과 주관이라는 말을 쓸 때 객관은 뭔가 우리가 모두가 뭐라고 저도 잘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인데 어떤 한 사람이 선생님이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주관적이니까 나랑 다르고 혹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할 때 사회가 사람들이 만들어 온 어떤 관점들 이게 쌓아온 것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좀 무너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얘기하신 대로 국가도 인공지능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저는 사실 AI를 하고 이제 얘기할 때 어떻게 쓰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겠네라고 하는 정도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데이터의 집합체인 거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데이터에 약간 평균치를 보여주는데 되게 능한 검색 엔진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일종의 커먼 센스 축적해왔던 상식 이런 거일 텐데 왜 여기서 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답은 우리가 신뢰를 엄청나게 하는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는 불신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게 참 이상한 약간 묘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보면 되게 비슷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지금 집단지성하고 AI가 사실 AI가 지금 똑똑해 보인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매우 뛰어난 지성이라거나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결국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해왔던 방식을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들었던 거를 AI가 이제 묶어가지고 답변해주고 어떻게 보면 국가했던 것도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집단지성과 AI가 서로 같이 성장하면서 갈 수 있다고 이제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대답하시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관련되어서 나오는 그 주장들이 대비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약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데 AI만 써서 비판적 사고를 못하게 되어서 바보가 되고 또 AI도 양질의 데이터를 못 얻게 돼서 바보가 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한 측면에 있더라고요. 반면에 AI가 일부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서 그 기능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게 된 인간이 더욱 고차원적인 일을 집중할 수 있게 되라 낙관도 있는 듯한데 이것도 지금 이 관계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결부해가지고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질문을 근데 아무도 이렇게 같이 논의해보는 공론장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기술에 대한 우상화가 사실은 더 심각해졌다. 이게 점점 더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들리고 있다는 점이 좀 저는 우려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개인 기계나 개인 인간의 차원도 있지만 집단으로서의 인간과 집단으로서의 기계라고 하는 것의 만남, 조우, 또 변화 이런 것들도 같이 조망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 시장 중심주의와 개인주의와 뭐 이런 게 강해지다 보니까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고 철학자들은 이제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론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말하기를 싫어하고 있고 아까 함께하기 싫어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해도 바뀌지 않거나 또는 싸우거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점점 담론화하는 것, 의제화하는 것 그런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거에 대한 신뢰도 잃어가고 있고 그걸 하지 않는 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은 일반 지성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렇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성 또는 지능을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여기서 AI라는 기술적 그 필터를 벗겨내면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화시키면
인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이렇게 뭉그뜨려가지고 이제 뱉어내는 기계를 만든 다음에 그 앞에서 인간들이 말하기를 멈추면서 지성을 발전시키는 걸 그냥 멈춰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네. 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하기를 싫어한다던가 말하는 것 자체를 회피한다던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의 양이 줄어든다면 AI 입장에서도 결코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저는 AI가 있음으로써 더 많이 말하고 싶어지게 된 조건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일반 지성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봤다면 지금은 이 AI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지성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다시 개인들이 다시 발화하면서 이게 같이 이 뭐라고 사회 전체의 지성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네. 그 책도 중요하고 좋은 경로이고 네. AI가 하나 AI 더 추가됐으니까 그쵸, 네. AI가 책을 대체한다기보다는 경로가 많아진 다양해진 경로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충분히 배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단선적으로 모든 걸 버리고 AI로만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가 문제라는 거죠. 그 앞에서 다들 근데 말을 못하게 만드는 기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LLM 뭐지 ChatGPT가 무슨 시험에 통과해서 저 무슨 의사 시험도 통과했다더라고요. 저도 느끼는 건 AI가 우리 인간 대부분 다 똑똑해요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감히 내가 AI를 가르쳐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기사만 보면은 인간은 못 이기고 AI가 무조건 이긴다. 이걸 딱 약간 계속 이렇게 지휘한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치 약간 근데 그거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신 선생님이 이세돌 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AI 못 이겨요 이런 얘기를 그냥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AI는 어쨌든 지금까지 인간이 쌓아왔던 지식을 어떻게 보면 다시 얘기하는 어떤 다른 인터페이스일 뿐인 거고 그것도 발전하고 사회가 같이 발전하려면 우리가 인간이 계속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그 알파고 사례도 해석을 너무 승패로만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이제 더 이상 이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만뒀잖아요. 근데 인간은 지고도 계속 바둑을 두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단지 승패로만 게임을 하지는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인간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 그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그것 자체를 즐기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알파고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알파고를 겪고 나니 인간에게 새로운 측면이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승패를 벗어나서 그 게임 자체를 승패만은 아니다. 그쵸. 네. 인간이 게임을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해줬다. 흥미롭네요. 하긴 뭐 알파고를 이기냐 지냐를 고민하는 분은 이세돌 선생님 뿐이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바둑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약간 새는 듯하지만 반론은 아닙니다. 근데 이세돌이 그렇게 나가고 나서 지금 바둑 두시는 분들은 다 근데 AI한테 배운대요. 그리고 특히 지금 1위 하시는 분이 이제 한국 분이신데 신진석 아마 맞을 겁니다. 누구보다 AI한테 잘 배워서 AI처럼 바둑을 두시는 분이라서 1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사로만 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것도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근데 이제 저는 AI 그 알파고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바둑을 뒀는데 AI도 인간 전문가가 두는 것과 유사하게 초석을 두잖아요. 초반부 그 착수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수천 년간 했던 그 초반 착수가 굉장히 그 경험칙이었는데 AI도 그렇게 두네. AI에게 한 번 더 검증받은 그런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사례에서도 그 검토할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은데 AI가 알파고가 자기 흑과 백을 동시에 자기가 하는 자기 플레이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제 중국식 룰에서 인간은 그 승패가 흑이 조금 더 유리해서 52% 승률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건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그 알파고 흑의 승률이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자료가 다 나온 게 아니어갖고 저거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개된 자료 속에서 많이 그렇다는 거는 동일한 중국식 룰이 물론 인간에게는 약간 4% 정도 유리했는데 기계에서는 엄청난 퍼센트로 그 유리했다는 거예요. 흑에게 그럴 가능성을 암시하는 건데 동일한 규칙이 인간에게서 보이는 편차보다 기계에서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알파고 영역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이 있는 똑같진 않다 인간하고. 네. 근데 인간을 닮은 거인데 똑같진 않다. 네네. 이런 셈인 거예요. 인간은 보조적으로 인간 행동을 보정하고 그게 맞았어라고 그 뭐죠? 한 번 더 얘기해주는 측면도 있고 또 인간과 다른 측면도 보여주고 또 동일한 규칙도 인간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거기 그 알파고 아니 그 뭐죠? 그 바둑 AI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추어 제가 책에는 소개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마추어 바둑을 두는 그 연구자 개발자였는데 연구자가 공략법을 개발해서 알파고와 비슷한 카타고를 15.4승으로 이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문가처럼 두지 않고 상당히 AI처럼. AI처럼이 아니고 AI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반적으로 인간이 들 거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공략을 해서 이긴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고가 완벽하지 않고 상당한 그 비어있는 그 허점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사례로 그 논문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아주 흥미로워서 제가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 뒤에도 흥미로운 얘기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도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이야기에서 뭐 요거보다는 계속 다음 얘기로 그래서 좀 연결해서 가면 어쨌든 그 AI가 저는 AI를 어쨌든 저희가 그게 AGI가 될 거냐 뭐 슈퍼 인텔리전스가 될 거냐 그러니 규제해야 되는지 뭐 감독해야 되는지 뭐 등등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결국 그것도 일종의 일반적인 기술의 하나일 뿐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기술의 연장선으로 보신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똑같이 민주주의에서는 늘 드는 아까 알파고 사례도 그렇지만 똑같은 흑이어도 사람은 50몇 %지만 알파고면 70몇 %듯이 저는 이 소수자의 목소리가 지워지는 부분은 더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그 문제는 사실 AI 이전에 그렇죠. 그 정보 기술에서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인데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그 얘기를 또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를 학자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영이 잘 안 됐고 그러니까 계속 이분법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래서 그러면 한 사회적인 측면의 사람들은 계속 화가 나게 되고 화가 나니까 규제를 뭐 달리 방법은 없으니까 규제를 공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이쪽 편에서는 저 사람들은 역시 공격적이야 하면서 규제를 회피하거나 최소한 그 형식화하려는 그래서 상대방 서로 만날 수 없는 점점 더 이제 그 원수처럼 되는 이런 그러니까 대립적인 이제 이런 경향으로 그 정보기술 시대를 우리가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보기술을 더 이제 응축한 AI 시대가 이제 되면서 그 상황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걸 교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그런 그 이분법이 아니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 접점들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네. 그래서 서로 그 접점들을 분명히 전 찾아갈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 게이머들 되게 대단하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페이커 보유. 너무 다양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1등을 보유하고 있는. 네.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가 사용자가 굉장히 강력하고 역동적인 나라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사용자가 대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이 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늘 단지 소비자로 묶어두지 말고 네, 유저. 그들의 네. 그 재능을 네. 엄청난 역량을 제도적으로 그 집단적인 것으로 승화시키고 정화시켜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뭐 대표님 물어보시고 지금 교수님 대답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AI의 한계는 제가 사회과학 전공에서 그런 거긴 한데 실증주의의 한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인간의 경험과 담론의 틀 안으로 한정되면 문제가 되는데, 근데 AI가 지금 데이터로 얻은 것들이 인간의 경험과 담론의 틀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지식이 한정되면 안 될 것 같고, 심지어 평균으로 막 수렴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적 지식은 뭐 인간이 여전히 경험에 기반하고 여전히 담론에 기반하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발전해 왕곡이다 한데 AI가 그 작업을 하고 있나? 예, 뭐 하도록 또 뭐 또 더 발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제 AI를 우리가 만약에 맹신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그랬을 때는 그 한계를 똑같이 지니고 있는데 맹신한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뭐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모든 생각은 옳죠. 아 그런가요? 저는 이제 그거가 그냥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그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다만 우리가 어디에 더 그 관심과 주목을 부여할 거냐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주목해야 할 의제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AI와 관련해서는 현재 여전히 엘리트나 개발자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 의제거나 뭐 경제적 의제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맞아요. 너무 한정되어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정되면 굉장히 위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다양성이 없는 그 세계는 멸종하죠. 왜냐하면 이제 환경이 변했을 때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괜찮은 종류가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다양성 문제는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 우리가 매번 말하는데 현실에서는 우리 빨리 발전해야 되니까 그런 거 다 버리고 이 길만 따라서 가자. 그 선진국이 갔던 다 확인했던 방법이니까 그 길로만 가자라는 거. 그래서 그게 빠른 성장이고 서열주의 방식이고 결정론적인 세계관인데 과연 이제 지금도 계속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그냥 추종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좋은 기술을 또 민주적인 기술을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사회가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고착화되어서 이렇게 아까 시간성 말씀드렸듯이 다시 잘 되돌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반 단계에 그렇게 기술자나 산업 또는 경제만으로 우리의 시야를 축소시켜서 민주적인 문제를 희생해도 된다라고 하는 담론을 좀 거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위원회하고 인문사회과학자를 현장에 보내자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조금 듣기 전에 말씀 주신 거에서 제가 좀 늘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하나 이제 있는 게
약간 사이버 스페이스를 처음 얘기 뭐 했다고 하는 그 SF도 그렇고 사실 메타버스라는 소설 SF 소설도 그렇고 이 단어들이 그 매우 그러니까 어떤 기업가는 메타버스가 그 세계 대세가 될 거라고 해서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꾼 분이 계신데 사실 메타버스도 사이버 스페이스도 그 글을 썼던 SF 작가들은 되게 디스토피아를 얘기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다 가져와서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어쩌지 이렇게 가능한 거지? 약간 말씀하신 인문학자들 아니면 혹시 저는 이제 SF 작가들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SF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묘한 그 뭐라고 할까요? 선지자적인 약간 측면들이 이 기술하고 만났을 때 비틀어지는 걸 보는 것 같거든요. 그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그 제일 사실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인 프랑켄슈타인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보면서 인간이 과학자가 과학적인 믿음을 기술적인 믿음을 가지고 만든 피조물을 사랑한 적이 있었나? 약간 결국은 만들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다른 사람이 책임지고 약간 이런 게 좀 반복되는 걸 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왜 우리는 그런 걸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게 고민이. 본인이 어떻게든 막으려다가 본인은 죽고 개발된 기술은 살아남아서 아니 프랑켄슈타인 얘기야. 아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글을 쓰시는 걸 봐서 제가 하는 건데 일종의 근데 본인은 그 이름 자기 이름을 넘겨주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만든 피조물 내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라고 할까 반복되는 걸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뒤집어내기 위해서도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또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게 좀 쉽게 되진 않는 것 같은 상황이어서 그 두 가지 얘기 조금 그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물어보자면 전 인문사회과학자를 현장에 보내자라는 제안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려고 큰 돈을 지금 기업에 주고 있는데 그 중에 그 현장에 말씀하신 대로 인문사회과학자 한두 명 정도를 채용하는 건 사실 저는 팀을 보내야 된다고 팀을 생각해요. 그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뭐 그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이고 그렇죠. 네,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왜냐하면 학자들은 연구자들은 그런 일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현장에 가고 싶어해요 사실은. 그런데 네, 초대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지.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양하게 가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발 과정 자체를. 참여 방식도 레벨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서 개발 자체에 참여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관찰자처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저는 방법에 따라서는 시민과학 형태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 시민들이 같이. 네. 그래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관심만 가지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에 이 기술이 잘 정착하는데 엄청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은 이제 기술 개발자들은 우리 와가지고 감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 감시의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우호적인 동맹을 만들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네. 그래서 그거는 위험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한 거죠. 그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사회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약간 완충지대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직접 소통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안정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어가지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지금 이게 기술이 이제 경제의제를 넘어선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직접 이제 만드는 분들도 느낄 수 있는 되게 좋은 제도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사실은 정부에서는 몇백억 이상인 사업에서는 반드시 팀을 붙여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근데 그거마저도 아까 얘기하신 국가 주도로 갔을 때는 또 포섭이 되기도 하고 왜곡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뭐 이 사람들이 규제를 만들어내는 거냐 뭐 이런
이상한 눈으로 또 볼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시민 국가나 정부나 기업이 아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모델도 있을까요? 그런 방식들이. 네네. 그 시민과학이나 대중참여 과학연구 같은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실험적으로 저는 충분히 도입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중이 기술을 사랑하는 굉장히 그 방법들 중에 자기가 이제 사용자가 돼서 사랑하게 되는 방식이 있고, 왜 온라인 게이머들도 그 게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을 해킹하고. 네네 해킹하면서 네, DIY 만들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면서 애정을 느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작할 때 참여하는 방식으로. 네. 왜냐면 자기가 창조했다면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대중을 이 기술의 제작자, 공동 생산자로 참여시킴으로써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훨씬 더 그 방법이 AI를 지능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 네.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인문사회 과학자들은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 기술을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하고 만들어진 기술을 또 뜯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순간 개발자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네. 밖에서는 질문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개발자들도 이게 질문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질문 받아보고 나서. 저희가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대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10가지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질문을 놓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각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위협적일 거라고 생각한다를 그렇다부터 아니다까지 답변하는 거였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1대1 대화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났던 게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개발하시는 분이 그 자리에 왔는데 자기는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해악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한 사람을 만나봤다고 그 자리에 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지금 들거든요. 네. 그게 꼭 좀 제도적으로 제도적이나 아니면 그 시민 자발적으로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거랑 또 하나 또 말씀하신 사용자 위원회도 되게 좀 흥미로운데 이게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꼭 실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논문을 쓴 거가 있고요. 그러니까 AI 기술 시대의 사용자 지혜에 관하여 뭐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쓴 게 좀 있고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제 AI 그 교양 수업 같은 것들 하면서 학생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관찰 일지를 써서 같이 공유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이 쓴 관찰 일지를 보고 있으면 내 뇌가 이게 연결되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 걸 내가 같이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더 확장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사용자들의 그 역량이 상당히 확대될 수도 있겠다. 서로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서 보면 이 사람도 이렇게 쓰는구나, 또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또는 이때는 이런 식으로 AI가 반응하는구나, 나도 그랬는데라던가 이런 말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을 더 많이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 관찰 일지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단순한 감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토대 위에서 그 말이 섞이면서 그 단계 상승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그 클로드를 쓰는데 클로드가 갑자기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갑자기? 네,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지 마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난 너의 형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사장님 그러고 뭐 형님 뭐 이러고 해서 그랬어요? 얼마나 네. 친근하게 대했길래 갑자기 아니요 지금 저는 계속 존댓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경험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런 이제 당혹스러운 경험 있잖아요. 예. 그 당혹 어떤 순간 당혹했느냐 이런 것도 저 모아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AI와 이야기할 때 어떤 순간 당혹했는지는 그런 게 사실 AI와 한 사람이 두질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모이면 엄청난 이야기거리가 되고 거기에서 어떤 경향 같은 것들을 발견해낼 수도 있고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모아내는 뭔가 작업들이 이거는 꼭 그 정부 뭐 이런 기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도 해볼 수 있는 네. 일인. 파트에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흥미로운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고 있어서 제가 그냥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지? 저 질문 들어온 거 보기 전에 근데 중요한 질문 하나 있으시잖아요. 네, 그거 마지막. 그냥 그거까지 하고 네. 이제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좀 정말로 지금 시대에 AI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실 선생님들이 이제 한 분씩 모시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이제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지점은 결국 AI라는 것이 AI도 민주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그럼 그게 뭔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말하는 대충 뭐 사용자위원회 중간태 같은 것들이 민주적인 AI와 되게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그 AI는 우리는 민주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고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선생님 보시기에 민주적인 AI란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네, 맞습니다. 주제이긴 한데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죠. 저는 AI가 저한테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AI가 정말 그 민주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안 그래도 불평등한 사회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더 강화할 방향으로 그냥 가게 된다면 AI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사회적 실패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AI의 민주주의 문제는 정말 존재론적으로 AI와 우리 사회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다른 것은 그 아래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나 뭐 효율성 이런 거 다 그 아래에 후순위로 포섭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더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결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야죠. 엄청난 실패를 겪었던 거는 그만큼 그것이 엄청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거를 AI도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성공한 지능이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가장 훌륭한 지능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제일 아래에 있는데 이제 그것을 제일 위로 올려야 되는 과제가 노출되는 듯한 느낌이네요. 민주주의가 사실 우리 사회를 이만큼 지탱한 힘이라고 저도 믿거든요. 사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산업이 이만큼 발전하도록 토대가 만들어지는 건데 가끔씩 그걸 잊을 때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너무 우리한테 이제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브루노 라투르도 맨날 걱정해요. 사람들이 정치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또 말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기계보다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기계보다 못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 말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그냥 책으로만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기계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책한테도 안 배우고 기계한테 배우게 될 판. 네네 그냥 듣고 기계가 하는 말 듣고 맞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따르는 정도가 되면 좀 불행할
그래서 오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이제 기계로부터 듣더라도 그것도 우리가 만든 거니까 네. 우리가 말하는 기회, 말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뭐라고 어떻게 보면 AI 시대를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전에 이야기대로라면은 그 빅테크 수장들은 AI를 막 급속도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장애물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사실 AI가 제대로 잘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로 얘기지. 뒤집어지는 듯한.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진실이 부합한다고 보여지고요. AI 산업에서 너무 그거를 신화화하고 이데올로기화하는 거는 오히려 AI가 부족하고 결핍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의제로 삼으면 그 부족함이 너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제 없이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저 얘기들은 약간 비유가 떠오르는데 약간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그럴 수 느낌인 있죠. 거네요. 그럴 네, 수 있죠. 사실은 벌거벗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 가치도 그런 있고. 것도 있죠. 좀 전에 한 말과 또 연결되는 말이긴 한데 이제 AI는 반민주주의니까 안 된다라는 인식 또한 AI가 더 나은 유토피아를 향하는 길이다는 말에 약간 대립상 같은 얼굴일 수도 있겠다 그쵸.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서 이걸 신격화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는 그 괴물이기만 한 것으로 이 양자가 서로 격화되면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서로 네. 거울처럼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신격화가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대응도 극단화되는 그렇죠. 것도 반대 위험해지는 왜냐하면 이제 사회는 한쪽이 너무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에 보면 그 네. 이중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경제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제화하면 사회가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나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돼서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그 방향인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요. 나는 모르겠다. 막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대중 시민 사회인 것 같아요. 그냥 정치인은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잘 운영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되려 지금 딜레이를 좀 시켰는데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저희 질문 올라온 게 있으면은 같이 좀 확인을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쿠야. 어디 갔을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거의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 질문이 어떻게 올라왔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아, 네. 자, 이상한 화면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이렇게 기억해서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이제 뭐가 많이 올라왔는데, 뭐 여기 밑에 람시 적혀 있는 건 제가 예시로 적어놓은 거라 그냥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항상 많은 글을 남겨주시는 겨울방주님이 오늘도 뭐지 많이 남겨주십니다. 제가 빠르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서부터. 최근 이재명 정권이 전 국민 AI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고 AI 대전환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를 위해 치러야 할 희생이 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또 AI 활용해서 소설을 쓰고 있는데 황당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맞춤법도 이상하게 생성하더라. 이렇게 이제 소감도 공유해 주셨고 우리는 AI를 만들어 놓고도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초지능을 만든다는 것은 중세시대의 납을 금으로 만들려고 연금술사의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소감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팅 님이
AI 기술 개발은 이제 항상 블랙박스의 영역인데 기술 개발 과정에서 시민들도 참여하고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한다는 관점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된다. 그렇게 공감을 표해 주셨고 사회가 기술을 억압하지도 기술이 사회를 잠식하지도 않는 중간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겨울방주님 또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 솔직히 뭐를 위한 소버린 AI인지 절망스럽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고 또 겨울방주님 것부터 먼저 볼게요. 또 공론장에서도 AI가 내놓은 도출물을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또 김세환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이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로 무작정 인력을 대체하는 행위는 문제지만 이를 악용해서 대중들을 통제하는 행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I로 무작정 인력을 대체하기보다는 이를 보조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혹은 우주산업에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AI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과 동시에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어서 의견 남겨주셨는데 AI로 질문하고 AI 답변대로 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다. 어떤 낭패인지 궁금해진대요. AI 질문으로 새해 맞이하러 남산타워를 가려는데 문제는 해당 날에는 남산순환버스가 남산타워로 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까지 생각하지 않았네요. AI에서는 남산순환버스를 타는 건 추천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겪으면서 최근 들어서 판검사를 AI로 대체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AI라고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AI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맹신하는 건 금물입니다. 라고 이제 경험을 이제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호진님께서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AI 사용 비용으로 인한 격차에 대한 선생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자, 후다다다닥 읽었는데 의견하고 경험 많이 남겨주셨고 질문도 좀 섞여 있긴 한데 제가 다 콕 집기는 그렇고 지금 쭉 들으시면서 좀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AI 교육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접근은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근대 사회에서 계속 있어 왔거든요. 물론 정보를 제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 제공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이제 일방적으로 전문가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이렇게 시혜적인 그런 방식의 접근법 그리고 또 대중을 대상화하는 접근법 이런 거는 전통적인 접근법인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엘리트주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 정보 제공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보 제공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정황 안에서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할 문제지 그걸 유일한 것으로 막 제기하면서 너는 못 배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을 침묵시키게 하는 거다. 사람들이 견해를 말하지 못하게 해서 정치나 사회적인 과정을 삭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인 태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AI에게 저도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가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에 관점을 두기보다는 그동안 인간이 하지 못했던 영역 이런 것을 인간과 AI가 같이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범 사례를 만드는 거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오늘날 우리는 계속 인간을 대체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냐. 오그멘티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체되고 싶은가 봐요. 인간을 증강시키는 네. 지점에 집중하자.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네. 비어 있었던. 네. 그거는 그동안 인간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전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가지고 도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영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비어 있는 큰 영역을 놔두고 왜 인간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기존의 산업화 시대에 공장주가 했던 생각이거든요. 굉장히 협소한 시각이에요. 그건 게다가 우리 사회를 매우 대립적이고 비참하게 우리끼리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서 비참하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왜 그런 거를 큰 의제로 삼아서 국가 보고서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걸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얘기해야 하느냐는 거죠.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이 주목도 이런 관심 뭐 이런 거 다 비용인데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AI 실패로 겪은 이 무수한 일들 이것도 아까처럼 다 모아가지고 함께 얘기해 보면 엄청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AI의 패턴 같은 것도 거기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약간 희망 같은 걸 보는 게 사람들이 막상 AI 써보니까 완전 똑똑하진 않은데 이거를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왜냐하면 아까 손가락 없는 것처럼 실제로 다르게 네,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또는 자신의 물리적 조건이 다르다면 사유하는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장점이 있다고 네, 봐요. 네. 왜냐하면 인간하고 똑같으면은 그걸 채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조적인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모방하려는 거 대체하는 거에 관심을 바꿔야 된다. 대부분 의견이었는데 확실하게 질문인 게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I 사용 비용으로 인한 네. 격차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이렇게. 그거 제가 잘 모르는 거여가지고 저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네네네.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AI 문제가 에너지 문제랑 굉장히 관련이 있고 환경 생태 문제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비용을 높이면 이제 덜 사용할 테니까 에너지 부담이 좀 덜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 기술에서 이제 보편적 기술이라고 하는 이제 오래된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드시 사회 구성원들이 대체로 다 사용하는 기술이어서 자기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 그래서 보편적 접근을 국가가 제공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지금 현재 AI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뭐 내가 일부러 안 사용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사용하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사용을 못 한다면 네, 문제가 될 거여가지고 이 비용 문제가 저도 중요한 의제로 좀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편차가 좀 심한 네, 이런 것도 있어서 근데 아마 그냥 이거를 경제적인 문제로만 하면 그럼 높은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를 저는 그 시장의 그러니까 보통 가격은 시장의 사안이고 대부분 우리는 그건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안인데 사실은 이제 이 사안은 환경 생태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공공적인 사안으로 논의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그 최근에 왔던 젠슨 황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엔지니어 중에 1년에 1,000만 원 뭐 몇 억 가까이 토큰 비용을 내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채용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쓰고 더 빠르게 쓰고 더 그 뭐라고 할까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서로 막 경쟁하고 있는 사용 비용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참 묘한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적정한 수준에서 적정한 만큼 딱 사용하는 주도성 난 이 정도면 충분해 약간 이런 것들도 일종의 약간 그 경쟁이 아닌 약간 AI 리터러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선지자들께서는 너 토큰 1,000만 원씩 안 쓰면 난 채용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던지고 있으니까 모두가 경쟁을 비용마저도 경쟁하고 있는 사회가 돼서 참 안타까워.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빨리 끊어버려야지. 네,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 저는 네. 다 하셨어요? 네. 30초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저희 대표님은 30초를 안 드리는 걸로 하고 네, 김전선 선생님께서 오늘 전체적으로 특강하시고 대담 쫙 진행하셨는데 이 말은 꼭 하고 끝내야겠다.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 이제 오늘 자리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여서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피그말리온처럼 자기가 만든 조각상도 사랑하고 엄청 많은 다른 이질적인 것들도 사랑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같은 것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AI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정당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분투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산업이나 국가 정책가들이 이 문제를 단지 경제적인 것으로 축소하거나 환원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그 공적인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뭐죠?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서. 그래서 너무 지금은 너무 상황이 반대로 국가 정책가들이 경제 효율성을 앞서서 앞다투어 가지고 하는 상황이어서 그걸 저희들이 같이 뭐 그런 얘기들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노력해보는데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AI에 대한 시민들의 공론장과 거버넌스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4강은 이제 이 정도로 마쳐보려고 합니다. 3명 같이 인사하면서 좀 끝내볼까요? 네. 자, 모든 분들 이제 그 들어주시느라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